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강창입니다. 너무 거창한 소개해 주셔서 송구스럽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 예정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좀 많이 했는데, 한 번은 강의가 끝나니까 한 분이 공단 측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식의 교육을 10년쯤 전에 마누라하고 같이 듣게 해줬어야지, 지금 혼자 와서 들으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하란 말이냐, 그리고 권한은 마누라가 다 갖고 있는데 내 말 안 듣는 마누라는 누가 설득하란 말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겠구나. 사실은 퇴직하고 나면 그때 그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퇴직하기 몇 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미리미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벌써 몇 년 된 얘기인데요. 일본의 NHK, 우리말로는 KBS가 노후 파산 특집이라는 걸 방송했습니다.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책으로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는데, 그거 읽은 분들이 공포 분위기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근무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일본 사정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은 노인들한테는 천국이고 젊은 애들한테는 지옥인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노인들은 고성장기에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60살까지 잘릴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성장기에는 우리도 그랬지만은 돈을 빌려서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사면 올라가거든요.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 제도가 일찍 도입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이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두 개만 합치면요, 이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직장인도 우리 돈으로 200만 원 정도는 다 받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자식 들어오도 안 사는 독거 노인이 630만 명인데, 그중에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에 다닌 사람은 괜찮은데, 자영업을 한 분들, 농업 종사자,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 없는 회사 다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본은 우리와 달라가지고 국민연금의 최고 금액이 우리 돈으로 1인당 6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둘이 합치면 130만 원, 일도 좀 하고 그러면 사는데,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나면 6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식비를 우리 돈으로 10만 원으로 해결한대요. 편의점에 가서 삼각 김밥 하나 사 먹고 끝내는 거예요. 그 부자 나라에서. 그러다가 60이나 70이 돼가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은 집은 다 있을 텐데 집 팔아 살면 될 거 아니냐. 참고로 일본의 주택보급률이 113.5%, 우리나라 주택보급률 재작년에 보니까 104%. 웬만하면 집이 있죠. 근데 그 집이 15년, 20년 후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집값이 양극화돼 가고 있죠. 서울에 이 집값 난리치고 있지만은 지방은 또 안 그렇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도 안 팔린대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예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금해둔 돈을 헐어서 쓰는데, 문제는 옛날처럼 60이나 70에 세상을 떠나버리면 상관없는데 100살까지 사니까 예금이 바닥이 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은 고령화의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 안 하지만, 우리도 10년, 15년 지나서 지금 일본처럼 초고령 사회가 되면 우리나라의 노후 파산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근데 일본은요,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이 각 가정에 빚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우스푸의 염려는 없어요. 여기 보시면요, 일본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저축액, 그게 1억이다.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 빌린 거 5천만 원이다. 그럼 50% 부채 비율이, 그 비율을 그래프를 각 가정의 평균을 낸 걸 보니까 20, 30대가 제일 높아요. 179%.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30년, 35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현역 시절에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할 때가 되면 5%밖에 안 남아요. 빚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제 친구도 집값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여기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요. 30대가 제일 높아. 131%. 근데 보시다시피 줄질 않아요. 그 퇴직할 때가 돼도 83% 빚이 그냥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그때마다 은행에서 3년, 4년 기간으로 돈 얻어서 집을 사기 때문에 아직도 그냥 부채가 퇴직했는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앞으로 10년 후, 15년 후에 나타나면 이 노후 파산이, 죄송합니다. 하우스 푸어가 얼마나 늘어나겠는가. 근데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복지 예산으로 노인들을 도와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벌써 이미 다 퍼주고 있지도 않지만은 저는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면은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일본도 베이비붐 세대가 뭐 입학을 하니까 입시 지옥이다, 취직 나이다, 뭐 그랬는데 이걸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일본은 이 베이비붐 세대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47년생. 대개 전쟁 끝나고 2년 후부터 애를 왕창 낳거든요. 참았던 거 한꺼번에 나니까. 근데 보시다시피 합계 출산율이 뭐냐면 여성 한 명이 평생에 애를 몇 명 낳는가. 이게 합계 출산율인데요. 보시다시피 일본은 47년에서 49년에 3년 동안에 4.5명에서 4.3명 기간이 3년 계속됐어요. 그 다음에 50년에서 52년까지 이 3.7명에서 3.0명이 또 3년 계속됐어요. 베이비붐 기간은 6년으로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2명대 1명대로 낮아져 가지고 66년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깜짝 놀랐는데요. 이 통계가 발표된 게 50년부터 발표가 되고 있는데 6.25 전쟁 난리통에도 애를 왕창 낳았어요. 보세요. 50년에서 이게 66년까지 17년 동안에 6.3명에서 5.0명이 10년 계속됐어요. 그 다음에 67년에서 73년 4.8명에서 4.1명이 7년. 그 다음에 74년에서 77년까지 3.8명에서 3.0명이 4년. 28년 동안에 2,700만 명을 낳았어요. 1년에 거의 100만 명 정도씩. 금년에 우리나라 출생자가 30만 명 깬대잖아요. 이거 얼마나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현역으로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인구 구조가 끝내주는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다 이러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몇 년 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고 요 저출산 세대가 여기를 부양해야 될 때는 어떻게 부양하겠습니까? 결국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살기는 또 더럽게 오래 사네. 일본은 평균 수명이 남자가 81세, 여자가 87세. 우리나라는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 1년 차입니다. 근데요, 얼마 전에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이 지나면 우리가 일본을 제끼고 세계에서 최장수국이 된대요. 놀라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건강보험이 우리나라처럼 보급이 잘 된 나라가 없다는군요. 이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건강보험 얼마나 잘 돼 있는가 봤잖아요. 얼마 전부터요, 미국, 캐나다 이민 갔던 노인분들이, 우리 교포들이 돌아오는 분이 많은데 왜 돌아왔냐고 물어보면 건강보험 때문에 돌아왔던 분이 많아요. 캐나다는요, 거의 다 무료에 가까운데 문제는 순서가 안 와. 백도 못 써.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농담으로 기다리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우리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 모든 국민한테 하려고 그랬다 못했잖아요. 특히 재미교포 같은 경우에 보험 없는 사람은 맹장 수술 하나 하는데도 3천만 원, 4천만 원. 미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죽는답니다. 근데 우리는요, 제가 얼마 전에 통풍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진료비가 1,500원. 약값 5일간 처방약 받아서 약방 갔더니 약값이 1,000원. 왜 이렇게 싸요? 그랬더니 65세 이상은 다 이렇게 싸대 그냥. 그 덕에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대요. 자, 여기 고려대학교의 박유성 교수라고 하는 분이 연령대별로 100세 도달 가능성,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45년생 해방둥이, 금년에 만 75세. 이분들 중에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라면 남자는 4분 중에 1분, 여자는 3분 중에 1분이 100세를 돌파한다는 거예요. 여기 젊은 사모님들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금방 안 돌아가시니까 각오 단단히 하셔야 돼요. 1958년생 58년 개띠, 이분들 중에서 남자가 44%, 여자가 48%가 97세를 돌파한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교통사고만 한다고 하면 다 100살입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
근데요, 아까 혼자 되면 노후 파산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싱글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가 보편화된 시대. 2018년에 우리나라 남성분 중에 부인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3만 명이 생겼어요. 여성분들은 남편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9만 9천 명. 되게 남편이 먼저 떠나니까. 근데요, 남성들은 부인 먼저 떠난 뒤에 혼자 남아서 9년에서 10년쯤 살다 세상 뜨는데 여자분들은 15년에서 16년 징그럽게 혼자 남아 살아야 돼요.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혼한 백성 중에서 초혼인 경우에는 18쌍이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여성들은 다 통박 있는 거지요. 근데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뒤늦게 물릴 수도 없고 어떡하시겠어요? 준비나 단단히 하는 수밖에.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살아도 이렇게 혼자 남아 사는 기간이 긴데 요즘 뭐가 또 문제냐? 돌싱입니다. 돌아온 싱글. 결혼했다 이혼한 분이요. 70년대만 해도 연평균 15,000건 정도밖에 없었는데 2018년에는 10만 9천 건.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혼이.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요,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그러고 이혼하는 비율이 제일 높았거든요. 근데 2018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녀의 비율이 90년도만 해도 5%밖에 안 되는데 2018년에는 33%. 지금 혼인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이혼이에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이분들은 지긋지긋해서 그냥 혼자 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 630만 명. 전체 노인분의 18%. 우리나라는요,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는 아직은 150만 명. 왜? 일본이 인구가 우리의 2.5배, 노인 비율이 일본이 우리의 2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는 150만 명인데 퍼센트로는 19.5%, 5분 중에 한 분이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은 우리가 일본보다 높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5,100만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5%, 일본은 29%, 2배. 저 잘 나가던 일본이 20년 넘게 맥을 못 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노인 비율이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앞으로 10몇 년 지나면 지금 일본처럼 초고령 사회가 될 거예요. 그때 가면 우리나라도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그 다음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들을 안 하잖아요.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생애비혼, 평생미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평생미혼율이 80년도만 해도 남자가 0.4%, 여자가 0.3%. 그때는 결혼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2015년에는 남자가 10.9%, 여자가 5%로 늘었어요. 이거 5년마다 발표하는데 금년 통계 곧 발표될 거예요. 훨씬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놀란 건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일본 남자의 23.5%, 4명 중에 하나. 여자의 14.7%가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래요. 결국 평생 안 하겠죠. 근데 뭐가 좋은 거라고 우리가 일본을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일본 다 똑같이 남자는 30%, 여자는 20%가 결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갈 거래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안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셔야죠.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우리 세대는 왜 다들 결혼들을 했을까? 그때는 결혼을 하면요,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한 방에 형제 우르고 살다가 결혼하면 세 방살이라도 단둘이 삽니다. 이불도 새 거고.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이 결혼해가지고요,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아니, 부잣집 도련님 하다가 가난한 집에 가장으로 가라면 가고 싶겠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놈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무조건 내쫓아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 나가려면 돈을 받든지. 뭔가 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 싱글레이스를 지금 막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족은 해체가 되고 노인동거, 시골 가보세요. 마을회관에 노인네들 모여 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이 오히려 가족보다 더 가까워지는 새로운 유연사회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가 5,100만, 가구 수가 2천만 가구. 그중에서 젊은 애들이 혼자 사는 1인 가구, 독거노인 1인 가구, 우리나라도 1인 가구 비율이 지금 제일 높아요. 30%. 서울은 40%. 근데 유럽 가면 또 훨씬 높거든요. 스웨덴은 전국 평균 40%, 수도 스톡홀름은 50%. 온 천지가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스웨덴은 우리보다도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 것 같죠? 근데 스웨덴이 세계에서 5번째로 행복한 나라래요. 왜냐? 혼자 살더라도 연금이 발달돼 있어서 먹고 살 걱정은 없는 거예요. 혼자 살더라도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제가 10몇 년 전에요.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이런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해서는 책입니다. 그때만 해도 참 별로면 책도 다 있네. 이거 사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써가지고 이 책이 잘 팔리는가 여기 종로에 영풍문고를 갔는데 한쪽에 화제의 책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에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책이 20권이 쫙 있다니까 우리나라도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문책인가. 혼자 사는 노후 어떻게 대비할 거냐. 혼자 사는 노후 두렵지 않다. 혼자 사는 노후 즐겁게 사는 방법. 여기 남성분들은 마지막 책 잘 보세요. 여자의 활로 남자의 말로. 남자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사모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남편은 혹시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면 갑자기 심이 약해진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대요. 부인이 돌아가셨는데도 10년 이상 사는 남자는 아주 독한 남자랍니다. 근데 반대로 여자들은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의리상 한 달 슬프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없어져가지고 15년 이상 산다. 보셨잖아요. 이런 책이 지금 일본에서 70만 부, 100만 부씩 팔리고 있고 우리가 뒤따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래 사니까. 그 다음에요. 그러면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해서 무슨 준비가 필요한가?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연금이 있어야 되죠. 혼자 있더라도. 그 다음에 젊을 때 건강하던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암 걸려 심혈관 혈관 환갑되기 전에 특수질병보험 하나 들어둬야 돼요. 그 다음에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 먼저 가시고 혼자 남은 사모님을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혼자 사는 노인분들의 73%가 여성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싱글의 시대는 여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거 형태. 나중에 얘기합니다마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는 한편에는 가족 회복 운동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3대가 할아버지, 아들, 손주 3대가 같은 건물 안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집을 개축하면요. 세제책을 준대요. 그리고 나이 든 노인분이 이 혼자 넓은 집에 살고 있으면 젊은이들하고 같이 사는 공유경제, 그룹 리빙 이런 게 또 활성화되고 있어요. 한 번쯤 이런 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참 이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미국 CIA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이 구매력, 물가를 기준으로 한 1인당 국민소득을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 CIA가 우리나라는 39,400달러로 영국, 일본, 프랑스가 우리보다 약간 많습니다. 스페인, 이태리는 선진국인데 우리보다 적어요. 이 말이 뭐냐? 앞으로 무지무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좋아질 가능성보다 가만히 있거나 나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10%대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우리가 3, 40년 살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몇 년 전부터 4%, 3%, 2%, 1% 금년에 뭐 마이너스 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당분간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러면요.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폭발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했을까? 아시지만 경제성장률은 노동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생산성이 높아져야 돼요.
근데 여기 노동인구 하나만 가지고 보면요. 55년에서 60년 6.25의 베이비붐 세대, 이때 전국의 전기 보급률이 20%가 안 됐거든요. 요 산동네는 다 그때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호롱불이었어요. 이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지? 저녁에 두 노친네가 마땅히 리크레이션도 없어서 그러겠지만은 어떻게 둘이 만나서 6.3명을 낳습니까? 1위가밖에 없으니까. 무지막지하게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면서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2019년 작년 0.92명. 한 명도 안 돼. 금년에 0.8명대로 떨어진다잖아요. 큰일 났어요. 자, 우선요. 결혼 연령이 높아졌어요. 제가 작년에 주례를 서줬는데 신랑 신부가 와가지고요.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31살이래요. 근데 친구들이 너 왜 이렇게 빨리 시집가니? 31살인데. 저희 집 아내는요. 22살에 결혼해서 50살에 할머니 됐거든요. 얼마나 늦은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주요국 중에서 초산 연령이 제일 높아요. 그래도 낳기만 하면 좋겠는데 한 명으로 끝나겠다는 게 45%, 한 명도 안 낳겠다는 게 22%. 이대로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여성 3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할머니가 된대요. 2040년이 되면 인구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늙어가는 거는 일본도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는 속도가 빛의 속도로 빠르게 하니까 문제예요. 고령화의 속도라는 면에서요.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이 된 게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진행이 됐어요. 4배의 속도로 가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저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일본도 저리 가라. 26년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정의하면 돼요. 우리는 26년 동안에 총알같이 정하지 않고는 살아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갖고 있던 주택에 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거를 지금까지 상식을 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상님들 산소 쓰는 장묘문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1988년도에 동경에서 근무를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벼락같이 와가지고 산소 자리를 구하는데 없어요. 벽제를 갔더니 북향에 절벽 같은 데밖에 없어요. 어떻게 아는 분을 통해서 저기 천안에 모셨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15%였습니다. 그때 일본은 100% 화장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무슨 걱정을 했냐면 이러다가 우리나라는 삼천리강산이 무덤으로 덮이겠구나. 근데 그로부터 10년 후 SK그룹의 최정효 회장 돌아가시면서 화장을 했어요. 영향을 줬나? 화장률이 20% 됐어요. 재작년에 LG그룹의 구건모 회장 돌아가시면서 수목장을 했어요. 영향을 줬나? 지금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88%래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옛날에는 산소 구하는 게 힘들었는데 요즘은 산소는 널려 있어요. 그런데 화장장 구하는 게 힘든 거예요,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요, 남한강 근처에 자기들 들어가려고 묘지를 공동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팔아가지고 수목장으로 바꾸려니까 안 팔려.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요, 모든 면에서 생각을 빨리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정경제 측면에서 빨리빨리 바꿔야 될 게 뭐냐? 절약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절약을 얘기하면 지금 저녁에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 이것도 코로나도 위험하다는데 그래도 재테크 강조하라니까 뭐 종목이나 하나 기발한 거 찍어줄까 하고 왔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하라고? 아니 세상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 표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지난 3, 40년 동안 고성장 시대, 아주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재미교포가 성공해서 서울에 사장 발령받아 와가지고 몇 달 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앞으로 작심하고 아끼지 않고는 노후 준비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핍의 시대 대비해 어떤 무기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 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하는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3년쯤 전인데요. 어느 모임에 갔더니 유명한 교수님이 제 옆에 있는데 외동딸이래요. 그의 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취업을 못했답니다. 괜찮은 대학 나왔고 유명한 교수가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 것도 없는데 안 한대요. 재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궁한 것 같은데 자기 돈이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참는데요.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 쓴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고금리 시대에는 그까이 거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는 막말로 엿장수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신경일나게 돈 버는 책 해놓고 쪼잔하게 무슨 절약이야? 한번 내일 시내 서점에 들려보세요. 우리나라 서점에도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한 달 살아보기 이런 책이 지금 쫙 깔려 있습니다.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질 거예요.